주류와 비주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곳 도쿄 하라주쿠. 인류의 문화 생활 양식은 흔히 주류와 비주류로 일컬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민초와 반민초, 부먹과 찍먹,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 데마시아와 녹서스 등등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존재들이 있죠. 크게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긴 했지만 이 문화들이 끊임없이 부딪혀 에너지를 만들고 무수한 갈래들을 파생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판이한 문화와 양식들이 좁은 동네에 뒤죽박죽 섞여 있으며 충돌하는 곳이 이 하라주쿠인데요. 단적인 예로 하라주쿠는 전 세계에서 샤넬 매장과 슈프림 매장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온갖 하이패션 브랜드와 스트릿 패션 브랜드가 널려있죠. 비슷한 거리에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가 고즈넉하게 자리해 있지만 동시에 일본에서 유행이나 변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재간둥이 건축가들은 이러한 현상과 특성 또한 놓치지 않고 건축물로서 이를 표현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물, 경관과의 조화를 가져가는가 하면 그 조화를 따르지 않고 철저히 반항하는 곳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매우 주관적인 관점으로 하라주쿠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녹아든 공간을 두 개씩 살펴보려 합니다. 역시나 아침 일찍 하라주쿠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을 포함하여 역에서 나오는 동안 줄곧 왼편의 창을 통해 보이는 저곳은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와 마찬가지로 2020년 도쿄올림픽 시기에 맞춰 새로 올려진 건물인데요. 이곳은 언뜻 보면 목조 건물인가 싶지만 사실은 철골 구조 위에 목재를 덮어 마감한 주상복합 건물로 중앙의 입구에는 신사의 토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거대한 문이 세워져 있는데 이 목적 또한 옆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인 메이지 신궁과의 연결성을 추구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현대적인 소재보다는 노출 콘크리트와 나무를 사용해서 메이지 신궁처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한 것이죠. 덕분에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면서도 현대적인 구조의 상가가 완성되었습니다. 메이지 신궁을 둘러싼 숲을 나타내듯 층마다 나무 기둥이 진짜 나무처럼 가지를 치고 있죠. 마치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컨셉인 오모테산도의 보테가 베네타 매장 같은 느낌?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건물의 공동 설계를 맡은 건축가가 앞서 말한 보테가 베네타가 들어간 건물의 설계를 맡은 이토 토요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이 우연이 이렇게라도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니 저는 어찌됐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의 유리벽을 계단식으로 나눠서 하나의 건물임에도 블록마다 독립된 상가처럼 보이게 한 것도 특징이죠. 일반적인 면적을 가진 주변 상가들과의 조화까지 생각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뒤쪽에 계단식으로 위치한 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문 쪽의 카페에서 숲세권 뷰를 감상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하라주쿠역 앞에 대로변이기 때문에 이런 소음공해가 자주 있어서 저는 휴식은 반대편에서 취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드 하라주쿠를 따라 나 있는 길을 걷다 보면 하라주쿠의 상징적 상권인 타케시타 도오리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사람밖에 안 지키는 곳이라 그대로 패스하고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 동네는 역 근처보다 상대적으로 주택들이 밀집된 곳인데요. 지금 보이는 곳에 같은 색의 벽돌이나 타일로 마감된 곳이 단 하나도 없는 게 보이시나요? 일본 주거문화와 산업의 특성상 건물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 점 또한 일본의 건축물을 구경할 때 느낄 수 있는 재미진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길을 따라 올라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렇게 메모지 마냥 눈금이 처진 건물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카페 겸 문구점으로 일본의 유명 문구점 체인을 가진 고쿠요 그룹이 직접 설계하고 기획, 운영까지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 노트를 포함한 학용품들이라 문방구가 갑자기 건축을 한다니 뜬금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쿠요는 네로라 하는 기업들의 오피스 공간을 도맡아 디자인하는 그룹인데요. 오피스의 아주 작은 필기구 개발부터 사무용 가구 그리고 가장 큰 공간 설계에 이르기까지 사무실에 대해 누구보다 빠삭한 그들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인들을 위해 차린 공간인 것이죠. 1층은 카페 및 문구점이며 2층과 3층은 가구를 만드는 공방과 제품 선행 개발을 위한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너무 개방적이지도 너무 폐쇄적이지도 않은 외관을 만들려 했다고 합니다. 선행 개발 외에도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 상품들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바느질된 실을 풀어서 없애는 달력이 아주 감성이 장난 아닌데요. 이처럼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문구류나 소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용품을 파는 문구점이라서 그런지 매장의 컨셉 또한 이와 어느 정도 연결지으려 한 듯한데요. 직원들의 복장이 마치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처럼 새하얗고 카페에서 같이 파는 디저트 또한 일본의 국민 급식빵으로 유명한 아게빵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라주쿠를 주로 방문하는 10대, 20대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게 일종의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엄청 맛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주변의 기존 환경이나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한 건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방구를 떠나 일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우라오모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안과 밖, 속과 겉 정도가 되겠는데요. 갑자기 청학동이 된 것 같아 죄송하지만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의 표리가 이 우라오모테와 같은 한자로 하라주쿠에도 이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을 뜻하는 오모테산도와 뒤를 뜻하는 우라 하라주쿠입니다. 이 둘은 일반적인 하라주쿠 역 앞의 풍경과는 또 다른,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매운맛을 보여주는데요. 오모테산도가 세계 정상급의 하이 패션 브랜드들이 전부 모인 대로변이라면 우라 하라주쿠의 작은 골목길들은 오모테산도와 하라주쿠로 대변되는 메인스트림, 즉 기성문화에 대한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 탄생한 좀 더 자유분방한 느낌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동네에 공중 화장실마저 휴먼메이드와 베이프의 설립자인 패션 디자이너 니고가 만들었는데요. 그는 이 화장실 디자인의 컨셉을 두고 말하길 이 근방에 칙칙해진 빌딩 숲을 피해 도착한 작은 가정집 같은 느낌을 내려 했다고 할 정도죠. 이 정도로 여러 곳에 기성문화에 대한 반항심이 깊게 자리한 동네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숱한 스트릿 패션 브랜드들이 태어난 곳으로 그야말로 일본 스트릿 패션의 발상지와도 같은 동네인데요. 그런데 이 근처에 패션이 아닌 공간으로 이 동네의 메인 스트리트에 대한 반항심을 잔뜩 표출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의 맞은편에 캣 스트리트와 오모테산도의 교차점에 위치한 자일의 오모테산도입니다. 오모테산도 가로수길의 말 그대로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건물은 외관만 봤을 때는 여느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보일 만큼 눈길을 끄는데요. 사실은 근처의 오모테산도 힐즈와 마찬가지로 여러 브랜드가 같이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 그룹 MVRDV의 작품으로 그들은 난도 타다오와 마찬가지로 이 일대를 뒤덮은 상업 건축에 짙은 반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대의 건축물들이 단순히 입점한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대한 광고판 혹은 포장지로 전락해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장지로서가 아닌 건축물 자체로서 브랜드와 상생하고 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요.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주변의 어떤 건물과 비교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자일의 오모테산도는 이 길에 어떤 다른 건물의 특징과 철저히 반대되는 형상을 띠며 이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위치한 디올 오모테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면적을 층층이 쌓아올려 만든 형상의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이 건물은 각 층들이 나선형으로 뒤틀려 있고 그 나선을 따라 계단이 나 있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인상부터 바로 옆에 디올 매장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앞서 얘기했듯 그들은 브랜드의 포장지로서 존재하는 이 일대의 건축물에 반감을 느꼈다고 했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철저히 통제된 시퀀스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럭셔리 부티크의 경우 파사드에 단 한 개의 출입구만 만들어 놓는데요. 심지어 그 문을 통한 출입을 포함하여 내부의 동선 또한 매장 직원의 안내, 즉 해당 브랜드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향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건축가 그룹은 우선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어 건물 자체의 개성을 눈에 띄게 강화하였습니다. 중앙 출입구 이외에도 파사드 앞에 지하 계단을 통해서 또는 건물의 입면을 나선형으로 타고 올라가는 두 개의 계단을 통해서도 이 건물의 각 층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두었죠. 이를 통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현재 사용 중인 것만 12개로 다시 말해 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을 위해서 여기에 입점한 브랜드들은 최소 2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출입구들은 각각 건물 내부의 다른 위치 혹은 외부로 이어지기도 하며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1층에만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버리고 있죠.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육교마저 절묘하게도 이러한 시퀀스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는데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니 두 건물의 대비가 더욱 선명하죠. 건물의 메인 컬러 또한 디올이 정교하게 쌓인 순백의 투명한 케이스 같은 느낌이라면 자일에는 묵직한 검은색 블록들이 무심한 듯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질감 역시도 디올이 아크릴 커튼에 글로시함을 두른 반면 자일에는 거칠어 보이는 텍스처의 타일을 두르고 있습니다. 디올 오모테산도가 정답이다 라고 가정했을 시 묘하게도 자일에는 모든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무슨 흑마술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건물이 상가로서 인기가 없을까요?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는 샤넬,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부터 메종 마르젤라, 비즈빔, 꼼데가르송, 모마 디자인 스토어, 헤이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핫한 것들은 다 모여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이 불친절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니 저건 내부가 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저럴까 하는 궁금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 코어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정갈하게 쌓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입구로부터 가장 먼 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것만 봐도 건물을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구경할 수 있도록 한 의도가 느껴지네요. 구경할 때마다 재미있었던 것은 이 건물의 4층에 있는 카페의 테라스에는 인증샷으로 유명한 스팟이 있는데요. 바로 디올 오모테산도의 로고가 보이는 서측 난간입니다. 그쵸? 역시 디올은 디올입니다.
이 점에서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에게 윈윈인 묘한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라도 자이레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주고 이만 다음 목적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나서서 왼편으로 돌면 우라 하라주쿠에서부터 이어진 캣 스트리트를 이어서 걸을 수 있는데요. 이 길은 시부야까지 이어져 있으며 매장들의 느낌이나 길거리의 분위기도 앞선 하이패션의 거리 오모테산도와는 다르게 좀 더 캐주얼하고 우리가 알던 하라주쿠의 골목길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 느낌을 또 부정하기 위해 들어선 건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개나... 이 영상에서는 그중 가장 인기가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곳 하나를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다른 2개는 공실인 상태고 하나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봤을 중고 의류샵 레그태그 오모테산도입니다. 현재는 빈티지 아이템이나 중고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이곳은 예전에는 고급 가구나 인테리어 잡화를 팔던 가게가 있던 곳으로 일본이 나온 또 다른 유명 건축가인 세지마 카즈오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네, 앞서 자이레 옆에 있던 디올 오모테산도 매장과 같은 건축가의 프로젝트입니다. 외벽이 전체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다는 점이 비슷하죠. 이렇듯 그녀는 유리나 금속 등의 매끄러운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느낌의 건물들을 주로 선보였는데 유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알루미늄 패널들이 각 층들의 구분을 보여준다는 점 또한 비슷하며 이를 통해 건물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디올 오모테산도가 매끈한 커튼을 이용해 불투명한 외관을 만들어냈다면 이곳은 커튼 대신에 얇은 줄무늬가 들어간 유리벽을 이중으로 세우고 2장의 유리벽의 줄무늬를 중첩시켜 물결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이 효과 덕분에 주간에는 바깥보다 조도가 낮아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를 통해 개방과 폐쇄의 대비를 나타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의도는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층으로 가는 계단은 투명한 유리로 3층으로 가는 계단은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완전히 투명한 유리였지만 지금은 평범한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불편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네요. 중간중간에 미스 반데어로의 바르셀로나 체어 같은 명작 가구들이 놓여있는 게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 재미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건물 또한 유명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작품이자 과거에 여기에 있던 가구점의 2호점 매장이었는데요. 이 건축물이 궁금하신 분은 시부야 편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하라주쿠의 정파와 사파를 알아봤는데요. 반반 나눠서 설명했지만 한 블록 차이로 분위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둘 다 쇼핑을 위한 필수 코스라는 점에서 그 둘이 합쳐졌기에 하라주쿠만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오모테산도의 화려한 플래그십 스토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건축물들이 벌이는 패션쇼 오모테산도 편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하라주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X였습니다.